똑똑해, 세종대왕. 이해가 됐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중세부부터 시작을 할 건데, 거기 국어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 요 페이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 이거는 그냥 내가 인트로로 그냥 다 넣어놓은 거야. 그냥 대충 뜬금없이 뭘 이렇게 딱 넣기 하고 그래서 일단 국어 역사는 이렇게 구분된다부터 넣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수능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넘겨보시면 고대 국어의 의사소통, 그래서 고대 국어, 국어 생활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사실은 여기는 이 그 국어 역사 파트의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 출발이긴 하거든. 그래서 원래 향찰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데 향찰도 지금까지 수능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근데 단 한 번 나온 적이 없는데 하필 올해 나온다? 그건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내고 말고도 낼 게 많은데 굳이 향찰을 시험에 내는 그런 무리수는 던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넘어가. 자, 4페이지 가보시면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에서 단어 핵심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자, 단어 핵심 정리라고 돼 있는 여기서부터 볼 건데, 자, 거기에 후민정음의 창제자는 뭐 당연히 알 거고, 창작 동기, 이것도 몰라도 되고요. 내신 시험에 나오는 거고, 창작 연대, 아, 이때 됐다. 이게 창작 연대가 1443년이니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세기야? 15세기. 그래서 여기 시험에 15세기란 말이 겁나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5세기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다. 자, 후민정음의 창제 연대는 15세기야, 15세기. 거기 15세기. 15C라고 딱 써놓으면 되겠지, 그지? 15세기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종례는 해례본과 언해본이 있는데, 뭐 이것도 알 필요 없고요. 5번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있어요. 자, 5번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의 별표 하나 쳐놔봐. 자,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확인할 건 이 창제 원리야. 이것만 여러분하고 나하고 판단하면 되거든. 자, 나보세요. 잘 들어봐. 자, 우리나라 글자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까지는 알죠, 그죠?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초성에 해당하는 글자는 주로 뭐가 오고? 자음이 오지, 그지? 자음이. 초성은 자음이 와. 중성은 뭐가 오고? 모음이 오고. 종성은 다시 자음이 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초성의 제자 원리가 나오는데, 자, 거기 초성의 제자 원리부터 봅니다. 초성의 제자 원리는 결국 자음이야. 이해가 됐어? 자음의 제자 원리인데, 이때 자음은, 자, 거기다가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표시하세요. 눈에 좀 잘 띄게. 발음기관 상형이란 말에 밑줄 한번 쫙 그어봐. 발음기관 상형이란 말에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발음기관의 모습을 상형했어.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초성의 제자 원리는 발음기관을 상형했다고. 여기까지 됐죠? 발음기관을 상형했어. 그러면 발음기관을 상형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세요. 나봐라. 지금 이 중세국어는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야. 이해가 됐어? 내가 앞에 우리 문법 하던 앞에 강들은 뭐 이걸 외워, 이건 외워야 돼, 이런 얘기 하지만 중세국어는 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라고. 이해가 됐니? 이해만 하면 돼. 왜? 세종대왕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둘이 넓게 쓰려고 지금 만들었는데 졸라 복잡하게 만들면 백성들이 못 쓰잖아. 그래서 얘가 원리만 이해하면 쉬워지는 거야. 나 봐라. 나 봐. 혀 끝이 위에 있는 이빨 뒤쪽에 있는 잇몸을 때려. 나 하면 혀가 요렇게 돼서 나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됐어? 자, 이걸 단면도로 그려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혀 끝이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됐죠? 지금 이게 사람 입 국에 단면도 온 건 알겠죠? 그지? 여기 이빨이야. 여기 이빨, 이게 입술, 이게 입술. 혀 끝이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는 이 뒤를 때리면서 나가 발음 난다고. 이해가 돼? 혀를 내려놓고 혀 끝을 라고 하면 나가 정확히 발음이 안 나요. 혀 끝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라고 발음하면 약간 병신 같아. 무슨 말인지 되니? 혀 끝이 올라가야 소리가 나라고 발음 난다고 정확하게. 이때 잘 들어봐. 이때 여기 있는 이 혀의 모양을 요렇게 본다면 이게 니은이 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은이란 글자는 이 혀 모양을 본따서 니은을 만든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자, 이번에는 가라고 한번 해볼게. 가. 나 말고 가야. 가 해봐봐. 가라고 하면 이번엔 혀 끝이 이렇게 내려가.
위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고. 가 하면서 이게 혀가 이렇게 말려 올라간다고. 이렇게.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 혀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니 이때 여기는 이 혀가 요렇게 됨으로써 이해가 돼서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는 혀 모양을 이렇게 본따서 기억을 만들었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여기까지 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잘 들어봐. 지금 첫 번째 1번이 자음 초성의 제자원리인데 여기서 초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발음기관을 상형해서 만들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발음기관을 상형했다는 얘기는 잘 들어봐. 발음기관을 상형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혀 모양이나 입술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얘기고 이 발음기관을 상형해서 글자를 5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옆에 써져 있긴 하지만 글자를 모두 몇 개를 만들었냐면 5개 자음을 만든 거야. 이걸 기본자라고 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본자를 여기는 이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5개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외우긴 외워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다. 가나다라 바바사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외우냐면 잘 봐. 외우는 방법이야. 여기 있는 이 초성의 제자원리는 어떻게 외워주시냐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잖아. 발음기관은 어디에 있어? 내 몸 안에 있지, 그지? 내 몸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외웠다? 그놈 몸속에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해돼? 그놈 몸속에 발음기관이 들어있다고. 이해가 됐니? 그럼 여자 버전도 가능하겠죠, 그죠? 여자분도 가능하겠지, 그지? 라고 하면 또 머릿속에 근현이라 그래. 근현이야, 그녀 몸속에. 이해가 됐어? 그래서 그놈 몸속에, 그녀 몸속에 발음기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됐니?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이 기본자는 뭘 본따서 만들었다고? 발음기관을 상형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해서 이렇게 5개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자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이 상형한 글자를 가획합니다. 다시 뭐 한다고? 가획자를 만들었어.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야. 당연히 기본 글자 5개는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형광펜으로 표시하라 그랬지. 발음기관 상형하는 거라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자, 봐라. 발음기관 상형 후 가획과 병서의 원리를 적용한다 할 때 가획이란 말에 또 형광펜으로 표시해봐. 자, 가획이란 말에 밑줄 한번 형광펜으로 표시해봐. 가획.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가획이야. 요게 포인트인데. 자, 가획이란 말을 한자어 그대로 하자면 뭐 하는 거? 획을 더해준다, 야. 획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기역에다가 획을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기역이 된다고. 니은에 획을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디귿이 된다고. 디귿에다가 획을 더해주면 뭐가 된다고? 티읕이 된다고. 미음에다 획을 더해주면 비읍이 되고, 비읍에 획을 더해주면 피읍이 되고, 시옷에 획을 더해주면 지읒이 되고, 지읒에 획을 더해주면 치읒이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획을 더해주는 거라고. 어렵지 않아. 획만 더해주면 돼. 그러면 이응에다 획을 더해주는 거니까 이런 글자가 나오는 거야. 획만 더해주는 거니까. 획 하나만 더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획을 한 번 더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이유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이 이유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이거. 그러면 이 획을 더함으로써 뭘 표현하고 싶었냐가 포인트인데, 여기 있는 이 가획은 결국 획을 더하는 행동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획을 더하면 소리를 좀 더 거칠게 내라 이거야. 이해가 됐어? 자, 다시 한 번 더. 가획은 결국 소리의 세기를 더해준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알겠죠? 더해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기역을 좀 더 세게 발음하세요. 기역.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은을 좀 더 나보다는 다보다는 타, 마보다는 바보다는 파. 좀 더 세게 발음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그 소리의 세기라는 성질을 집어넣기 위해서 획을 뭐 했다고? 더했다고 여기다가. 지금 내 말이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가획시켜 놓은 거야. 가획시켜 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체자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래 이체를 한자 그대로 하자면 다른 몸이야. 다른 몸.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다른 거야. 그럼 왜 생긴 모양이 다르냐? 자, 거기다 또 씁니다.
자, 거기 이체자란 말에다가 또 형광펜으로 표시하세요. 아래쪽에. 표에 보면 이체자라고 되어 있을 거야. 이체자에 표시한 다음에 이체자는 얘는 몸이 다르다. 왜 몸이 다르냐? 소리의 성질이 달라요. 소리의 성질이 다른 거야. 앞에 있는 글자와는 다른 소리의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발음나는 위치는 같으나 자, 다시 봐봐. 여기 기역과 옛 이응은 발음나는 위치는 같아. 여기서 발음나. 이해가 됐어? 여기서 발음난다고. 아까 혀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뒤를 친단 말이야. 여기서 발음난단 말이야. 이해가 됐지? 여기서 발음나는 위치는 같으나 소리의 성질이 달라. 왜? 기역은 안 울림소리인데 옛 이응은 울림소리거든.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 옛 이응은 울림소리거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옛 이응이 있고요. 옛 이응. 그 다음에 니은하고 이체자에는 리을이 있어. 이걸 리을을 지금은 리을이라고 하지만 옛날엔 뭐라 불렀냐면 고다 써봐. 얘를 반설음이라고 했어. 반설음이라고 했어. 지금은 리을이라고 하지만 거기 표에 리을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있잖아. 옆에 거다 써보라고. 리을은 반설음이라고 불렀어. 그 다음에 여기는 시옷자리에 가면 세모가 있어요. 얘를 반치음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여기는 이 소리 세 개는 잘 들어봐. 여기는 이 소리 세 개는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체자로 넣어놓은 거야. 자, 넣었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나봐. 그래서 뒤에 병서까지 가면 안 돼. 여기까지 합쳐서 17자인 거야. 요렇게 합쳐서 얘가 17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음 제자원리에서 만들어진 글자인 거야. 병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서는 단순히 나란히만 쓴 거기 때문에 걔는 안 돼. 여기까지 17개가 되는 거야. 세종어조 훈민자음에 새로 28자를 맹글어내 할 때 그 28자 중에 자음 17자가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중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뭐가 있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글자. 그렇지. 반침이 하나 있어. 또. 그렇지. 여기에 예디형이 있어. 또. 예, 여기 여린 히읗이 있어요. 요 세 놈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요 세 놈은 사용하지 않는데 이 세 놈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세 놈 다 여기 동그라미 친 놈들은 15세기, 16세기 지나서 17세기가 되면 15세기, 16세기 지나서 16세기 후반부터 얘가 소실되기 시작해.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동그라미 친 놈들이야. 여기는 옛 이응이나 여린 이엇이나 반치음은 16세기 후반부터 소실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소실은 어떤 방향으로 소실이 됐냐면 다른 글자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글자가 탈락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가 탈락한다는 건 뭘로 대체됐다는 얘기니?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지, 그지? 뭘로 대체됐다는 얘기야? 그냥 이응으로 대체돼서 글자가 없는 형태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도 왜 초성에 이응 나오면 어떻게 해? 발음이 나 안 나? 발음이 안 나요. 탈락한 자리거든. 그리고 대부분 그 탈락한 자리가 뭐였다고? 이 친구들의 자리였어. 이해됐어? 이 친구들의 자리였어. 이 친구들의 자리였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초성의 제자 원리까지는 끝났고요. 초성의 제자 원리까지는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각자병사, 합의명사 용어 내 뒤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중성의 제자 원리로 갑니다. 중성의 제자 쭉 내려가봐. 중성의 제자 원리로 쭉 내려가봐. 중성의 제자 원리로 갑니다. 자, 중성의 제자 원리로 갈게요. 자, 2번. 이 중성의 제자 원리는 자, 거기 써져 있어. 형광펜으로 밑줄 꺼보는 거야. 우주의 기본 요소 3제를 상형 거다 밑줄 꺼봐. 우주의 기본 요소 3제를 상형 거다 밑줄 한번 꺼보세요. 자, 우주의 기본 요소인 3제를 상형했어. 자, 이건 왜 그랬냐? 나봐라. 나봐. 세종대왕께서는 어느 나라 왕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 이름이? 조선이야. 맞아? 조선은 뭐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이 성리학의 기본 요소는 모든 사물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자는, 잘 들어봐. 주자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처음 만들었어. 그래서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해. 이 주자라는 사람은 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요소 중에서 너네가 맞춰봐.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잘 들어. 성리학의 주요 포인트는 아마 여기서 윤사나 생윤이라는 친구도 알 겁니다. 성리학의 주요 포인트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지. 하늘의 뜻을 얼마만큼 사람이 받아내느냐가 도덕적인 것의 판단 기준이라고.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수양을 해서 갑자기 성리학 얘기로 갔는데 성리학의 포인트는 인간이 열심히 수행하여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왜 여러분이 비문학 풀다 나올 거 아니야. 왜 이기론 할 때 이기할 때 그 이야. 그 이가 하늘의 이치라고. 기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인 거고. 이해가 됐어? 발현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 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거야. 이제 왜 윤사나 생윤하는 친구는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주자라는 사람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결국에 하늘의 뜻을 탐구하고 그 탐구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하늘의 뜻에 도달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실천윤리로,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의 실천윤리로 경물치지라는 걸 주장한다고. 경물치지. 경물치지가 뭐냐면 물건을 열심히 관찰하여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자 이런 뜻이야. 하늘의 이치를 알자 이런 거야. 경물치지가. 그러면 모든 사물에는 다 하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 봐. 예를 들어 리모컨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된 것도 다 뭐라고? 하늘의 뜻인 거야. 이해돼? 예를 들어 여기는 이 프린트가 이렇게 생긴 것도 다 뭐라고? 하늘의 뜻인 거라고. 이렇게 가운데다 찍어놓으면 이렇게 보기 편하게 넘어간다는 것도 다 뭐라고? 하늘의 뜻인 거야.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네가 그렇게 생긴 것도 다 하늘의 뜻이라고. 이해가 됐어? 다 하늘의 뜻인 거야. 내가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서 헤어지는 것도 하늘의 뜻이고, 무슨 말이야? 다 하늘의 뜻이라고. 그래서 고전 시간은 볼 때마다 하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기왕이면 백성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그런 이치까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백성도 성리학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늘의 이치를 본받고 깨우칠 수 있다. 백성들을 교화함으로써 보다 더 하늘의 이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모음에다가 하늘을 박아 놓은 거야. 왜냐? 잘 생각해봐. 여기 이 초성, 나 봐라. 요게 중요해. 초성은 이게 자음이라 그랬잖아. 얘가 모음인 거고. 그럼 나 물어볼게. 자음하고 모음이 있어. 왜 자음과 모음인지 아나? 이름이? 모음은 무슨 뜻이가? 모자가 무슨 모자게? 엄마야. 어미 모자야. 자음의 자는 아들 자자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까? 우리나라 글자에 모음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는 있지만 자음을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글자가 발음이 안 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를 발음해봐 그러면 기억은 이 글자의 기호 이름이지 발음이 아니지, 그지? 발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음이 발음이 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모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는 모음은 있어도, 그러니까 모음은 있어도 모음이 없는 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모음이 있어야만 발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엄마 모자를 써서 모음이라고 하고 얘를 자음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 모음 안에다가 하늘의 뜻을 박아 놓으면 이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어느 누구나 다 항상 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얘는 그냥 모양을 본따서 놓고 여기다가 유학적 원리를 집어넣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배우다 보면 백성들도 뭘 알게 된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졸라 똑똑해 세종대왕. 이해가 됐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있었어. 세종대왕 외계인설 뭐 이런 거 있었다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모든 걸 이 글자 안에 다 담았다고. 그래서 유니세코에서 그 세계문화유산 지정할 때 그때 무슨 국제 언어 무슨 뭐 어디 뭐 저 학술 연구 뭐 이런 데서 점수를 냈어요. 전 세계 있는 모든 언어에다 성적을 냈어.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며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뭐냐? 당연히 1위가 한글이야. 93점인가 4점인가. 2위가 어디 아프리카 말이었어. 영어 50점도 안 돼. 일본어 5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은 그래도 한 60점 돼. 세계관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근데 이런 글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기는 이 한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인 거예요. 언어 글자 중에서. 무슨 말인지 돼? 어? 자, 다시 갑니다. 봐봐. 그래서 여기는 이 중성의 제자원리 안에는 금방 여기 했던 것처럼 우주의 기본 요소, 우주의 기본 요소를 상영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자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본자에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본따 있는 아래야. 자, 이 아래가 태양을 본따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천을 의미하는 거고요. 천, 하늘을 의미하는 아래야. 그 다음에 땅을 의미하는 땅을 의미하는 그 다음에 사람을 의미하는, 이렇게 사람을 의미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 글자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봐. 이 이해가 중요한 거라 그랬어. 이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니? 그렇지, 이 글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모든 자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하늘의 뜻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의미하는 이 아래를 찍어두고 사람과 땅을 양 옆이나 아래 위에 붙이는 방식으로 글자를 만들었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래야 모든 글자에 아래가 들어가지.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그래야 아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번 더 만들자? 아, 그래. 한 번 더 만들어도 하늘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늘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고. 여기까지 됐니? 지금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요 표로 보자면 초출자의 제출자까지, 거기 합용자 말고 초출자의 제출자까지 이렇게 묶어서, 제발. 이렇게 묶어서 여기까지가 모두 몇 개? 11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17자와 합쳐지니까 여기까지 합쳐서 뭐가 된다고? 11자. 총 몇 자가 된다? 28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28글자가 만들어졌어.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놔봐. 자,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다. 이해하는 게. 자, 요 글자야. 자, 이 글자를 옆으로 이렇게 뺄게요. 자, 이 글자를 상형된 모양대로 하자면 얘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 옆에 짝대기는 사람. 이 점은 뭘 의미한다 그랬니?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형상화하면 사람의 옆에 태양이 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 다 이해 문제지. 우리가 지도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 우리나라 지도야. 잘 그리죠? 우리나라 지도야. 이렇게 돼 있어. 중국 땅 이렇게 해서. 됐어? 자, 우리나라야. 자, 그럼 나 물어볼게. 여기 있는 바다를 무슨 해라 그래? 무슨 해? 동해야. 지금 내가 너네한테 어려운 거 물어보니 일본 해 죽여버릴 거야. 알겠죠? 일본 해 죽여버릴 거야. 자, 그럼 여기는 해를 무슨 해라 그래? 그래, 소해라고 해. 황해라고 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림의 항상 왼쪽은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건 오른쪽이고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쪽은 항상 동쪽이야. 그럼 나 봐. 사람의 어디에 지금 해가 떠 있는 모습이야. 이거 상영하면. 동쪽에 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을 기준으로 동쪽이잖아. 그러면 동쪽이라고 놓으면 해가 동쪽에 떴으니까 곧 뭐가 되겠니? 해가 뜰 거야. 그럼 낮이 돼? 밤이 돼? 낮이 돼.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아는 양성모음인 거야. 그럼 해가 역으로 넘어갈게. 일로. 이렇게 넘어간 거야. 그러면 서쪽으로 넘어간 거잖아. 해가 곧 뭐 할 거야? 질 거지. 그럼 낮이 돼? 밤이 돼? 밤이 되므로 요거의 반대가 되는 얘는 음성모음인 거야. 양성 음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그냥 외우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한 번 더 갈게. 땅이 있어. 땅 위에 해가 떴어. 그럼 밤이야, 낮이야? 낮이야. 그러니까 오는 양성모음인 거야. 그럼 해가 거꾸로 땅의 밑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땅의 밑으로 가면 뭐가 돼? 당연히 밤이 되니까 우는 음성모음이지.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이게 여기는 이 사람과 땅을 기준으로 해가 어디에 갔냐에 따라서 양음이 결정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양성몸이 뭐다, 음성몸이 뭐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가 양성이면 반대편은 얘는 음성이 되는 거고, 오가 양성이면 반대편은 우는 음성인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를 요렇게 자르면, 자, 요렇게 지금 표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요렇게 자르고 나면 이쪽에 있는 이 라인의 것들은 대부분 해가 동쪽이나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양성몸이 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은 다 양성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몸들은 대략적으로 사람의 서쪽에 가거나 땅 아래쪽으로 해가 내려왔지, 그지? 그래서 이 친구는 음성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은 양도 음도 아니니 뭐라 그래야 돼? 양도 음도 아니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래, 그래서 얘를 중성이라고 한다고. 중성은 양성으로 가도 되고 음성으로 가도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중성이니까. 그래서 양성은 양성대로 쓰고 음성은 음성대로 쓰자가 뭐가 된다고? 모음 조화라고 한다고. 이해가 됐어? 모음 조화라고 한다고.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 거기 우리 중성의 지자원리까지는 끝났어. 종성의 지자원리는 뒤에 가서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상용하고 합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양성과 음성의 원리까지 다 이해했죠, 그죠? 여기까지 다 이해했다고 봐. 자, 그다음 한 장 넘겨봐. 옆에 무슨 소실 문자의 순서네 종성 표기법이네 하는 것들은 내가 뒤에서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넘겨. 또 넘겨. 뒤에 참고 문헌인데 이것도 뒤에서 내가 설명해 넘겨. 자, 그 다음에 세종호재 훈민정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밑에 다 써져 있긴 하지만 한 장 넘겨. 넘기시면 여러분 필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요렇게 빈 페이지를 마련해 놨어. 자, 지금부터 나랑 필기할 건데 잘 들어봐. 나봐.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본문지문 어디에다 밑줄 치고 1번 달아. 이런 얘기 할 거거든. 지금 이제 필기하는 방법이야. 그럼 1번을 달아. 그리고 1번하고 달아놓고 설명은 이 빈 페이지에다 1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기를 여기다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1번이라고 달아두고 아래쪽 내려와서 1번 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내 설명을 쓰면 돼. 그러면 그 설명이 1번에 대한 설명인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아마 요 페이지가 가득 차실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한 뭐 20몇 개 되니까 내가 왜 세종호재 훈민정음으로 지금 여러분하고 하고 있냐면 이 글이 또 진짜 좋은 글이야. 여러분의 문법, 중세국어 문법 요소가 거의 대부분 빠짐없이 여기 다 들어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해도, 이것만 제대로 문법적인 걸 다 파악을 해도 중세국어 한 90%는 끝나요. 여기 없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건 내가 이따가 얘기해 줄 거야. 이해가 됐죠? 몇 개는 내가 따로 정리해 줄 건데 어쨌든 여기 있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줄에 생종, 엉쟁, 훈민, 정음. 거기다 밑줄 쫙 꺼보세요. 생종, 엉쟁, 훈민, 정음 밑줄 쫙 끄시고 거기다 1번 달아봐. 앞에다가. 자, 달아두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봐. 이걸 여기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돼. 말들이 다 하나같이 어려운데 이거 잘 배워두면 무조건 유용해요. 내가 작년에도 이걸 똑같이 했는데 이게 똑같이 6월 평가로 나왔어요. 요런 방식으로. 그래서 당시에 특강 들었던 애들은 대부분 다 그 문제를 틀리지 않았거든. 참고로 그게 오답률 4위인가 5위인가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 작년 6월 평가를 했던 애들은 이거 잘 공부했던 애들은 다 맞췄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봐. 한자음을 지금 생종언제 훈민정음은 다 한자인 건 알겠죠, 그죠? 한자 옆에 글자, 한자 옆에 글자, 한자 옆에 글자니까 한자 표기한 거야. 이해가 됐어? 자, 한자를 표기하는데 무슨 식으로 했냐면 동국정운식이라는 방식으로 한자음을 표기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잘 봐.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만드실 때 그냥 단순히 백성이 표기할 수 있는 글자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한글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긴 안목과 플랜이 있으셨어. 이해가 됐어? 느낌이 약간 설민상 느낌으로 가는데. 예. 요새 TV 안 나오셔가지고, 그죠? 예. 요새 아웃되셨잖아. 저것 때문에. 노문 표절 때문에, 예. 아웃되셔가지고, 예. 예, 안 나오시는데. 그래요. 나는 뭐 개인적으로 선민석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나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투스 기숙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이투스 본사에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하는 일들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이투스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좀 알기도 하고, 거기 뭐 본부장도 알고 뭐 이렇게 아는데, 그냥 좀 이렇게, 이투스에 가면 한국사 가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선민석 선생님하고 최태성 선생님하고. 근데 최태성 선생님은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역사를 가르친다면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예,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들님이 참 좋아했는데, 설민석 아저씨. 설민석이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맨날 책 사달라고, 설민석 아저씨 책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런 거야. 아빠 설민석 알아? 설민석 선생님 알아? 그러는 거야. 알아요. 몇 번 봤어. 그래서, 아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나 사인 받아주면 안 돼? 그러는 거야. 어디 급 떨어지겠다. 아빠 보고 사인 받아오라고. 맨날 물어봐. 이게 TV에 뭐 유명한 사람 나오면 저 사람 알아? 이렇게 물어봐. 근데 교육 관련 게 뭐 이쪽은 어떻게 알려면 알지. 이게 직접 아는 관계도 있고, 하늘에 건너뛰도 알고, 다 아니까. 그래서, 봐달라고. 야, 최근에 우리 아들님이 가장 바라는 사인은 팽수 사인이에요. EBS에는 아빠 갈 일 없어? 그래. 그래서 갈 일 없는데? 그랬더니, EBS 좀 가면 안 돼? 그래. 여기 있잖아. 여기 우면산 뒤쪽에. 그래서, 가려면 가지. 그랬더니, 거기 가서 팽수 사인 좀 받아오라고. 야, 무슨 팽수 사인을 내가 받아와. 응? 맨날 그래, 맨날. 팽수 사인 좀 받아오라고. 자, 갑니다. 자,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할 때 긴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면 그게 세 가지였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글을 통해서 성리학에 대한 가르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백성은 무지하기 때문에 교화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어. 유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한글을 통해서 교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생활의 편리성을 가지게 될 테니 그 생활의 편리성을 갖도록 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백성들이 못 알아듣겠다 이거야. 한자로 써놓으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한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야.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 이유가 사실은 결정적이었어. 봐라. 우리나라는 어디에 사대하고 있었어? 중국에.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루트는 어디야? 중국이야. 그러면 관료들 중에서도 중국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잘 없어. 아니, 우리말이 아니잖아. 중국어잖아.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중국어를 예를 들어 중국 상인들이나 중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하려고 쳐도 말이 통해야 할 거 아니야. 야, 심지어 백성들은 글자도 없어. 쓸 수 있는 글자도 없는데 중국어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이 한글을 통해서 뭐까지 생각하셨냐면 백성들이 한글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중국어까지 배우기를 바랐어요. 그 흔적들이 몇 개 남아있어. 대표적인 거기 있는 방점이야. 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다고. 이해가 됐니? 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동국정우식 한자원표기입니다. 자, 나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자마자 여러 책들을 편찬을 해요. 여러 책들을 한글 버전의 여러 책들을 편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 동국정운이라는 책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중국어 사전이지. 중국어 사전. 옥편이 아니라 중국어 사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국어 사전인데 한자를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한글로 음과 뜻을 기록했어. 음과 뜻을 기록했어. 그런데 기왕이면 아까 얘기했잖아. 기왕이면 백성들이 뭘 배웠으면 좋겠다고? 기왕이면 중국어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 돼 있는 그 한자 음을 표기한 게 아니라 중국식 한자 음을 표기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자, 이 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세상 세자입니다. 맞죠? 세상 세자야. 그런데 여기는 이 친구가 중국어로 가면 중국어는 단어가 시에야, 시에. 중국어는 뭐라고? 시에라고. 나 중국어 좀 배웠어.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만 해도 내가 꿈이 뭐였냐면 상민석처럼 역사학자 되는 게 꿈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역사학자가 되는 건데 주로 어디는 한국사 말고 나 중국사 연구하고 싶어서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려고 좀 했어요. 중국어 좀 할 줄 알아. 그래서 봐. 시에야, 시에.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가 시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시에라는 글자와 이 세라는 글자의 발음은 뭐 비슷한다고 얘기하면 비슷하지만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시에 세. 시에 세. 이해가 됐어? 그래서 세종대왕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발음하고 있는 새라는 단어보다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했냐면 새보다는 새 쪽이 좀 더 가까운 게 아니냐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한자음을 새라고 달지 않고 뭐라고 달았다고? 새. 그러면 여기는 이 새는 시에랑 만나고 발음이 흡사하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왔어. 왜? 저거랑 똑같아. 프랑스어 중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메르시 하는데 발음을 간단히 하면 멸치볶음이 돼. 그 이제 우리 대학 동기 하나가 대원외고 불어과 나온 친구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원외고 불어과 나온 친구 있는데 뭔 얘기 하다가 나한테 뭐 하여튼 그 친구랑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불어과를 나왔는데 중문과를 가겠다고 온 거야. 과를. 근데 이제 우리 때는 학부로 모였으니까 국문과에도 중문과 관련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막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너 불어 잘하냐 그랬더니 불어를 잘한대. 그래서 불어 잘하면 불어 되게 신기할 것 같아 그랬더니 막 불어로 뭘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기해 그랬더니 야 그러면 불어로 가서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뭐 이거 있지 않아? 그럼 봉주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라 해 발음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는 맨날 해봐야 봉주르밖에 안 되잖아. 똑같은 거야. 발음을 정확히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메르시볶음인데 그냥 멸치볶음 하면 대충 알아듣는데 프랑스 말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하나 머리에 박혔어. 그래서 예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외국인 교육 얘기하지 않았나? 시발로마? 그 친구가 프랑스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감사합니다를 내가 이제 이게 먹히는지 보려고 내가 중간에 뭐라 했는데 내가 나한테 뭘 갖다 줬어.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로 멸치볶음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 그냥 발음 구분이 잘 안 돼. 우리나라 멸치볶음이 그쪽은 그렇게 들리나 봐.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발음의 어떤 단어로 대체해 놓으면 이걸 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중국인이 이걸 정확히 시에는 아니지만 쉐라고 들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세상이구나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새보다는 쉐가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맨 마지막에 뼈이 있어. 뼈않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할 뼈이 있어. 그 뼈이라는 글자가 여기는 이 뼈이라는 글자가 이게 원래는 뭐냐면 편안할 편자야. 편안할 때 쓴 편자라고. 그러면 편안할 편자인데 편안하다. 편안할 편자인데 여기는 이 친구를 중국어로 하면 삐엔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편하고 삐엔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편보다는 뭐가 좀 더 가까워? 뼈이 좀 더 가까운 거야.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는 뭐냐면 최대한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한글을 표기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다시 한 번 더. 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의 핵심은 최대한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거라고. 새가 아니라 쉐, 편이 아니라 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표기해 두는 거야. 이해가 됐니? 이렇게 표기해 두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잘 봐. 자, 이 친구는 변이야. 자, 보세요. 나 봐라. 자, 이렇게 표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야. 봐. 얘는 초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종성도 있어요. 보이죠? 얘는 초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종성도 있어요. 보이죠? 근데 여기는 이 친구는 뭐 있어? 초성은 있고 중성은 있는데 뭐가 없어? 원래 글자에 종성이 없어. 그러면 종성이 없으면 글자가
완벽한 글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중국은 우리가 4대 해야 될 나라고, 기왕이면 중국어답게 글자를 표기하려면 글자가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모두 갖춰진 완벽한 글자여야 되지 않냐? 인 거야. 그럼 완벽한 글자가 되려면 여기에 뭘 해줘야 돼? 종성을 표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종성을 아무거나 표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여기는 이 글자는 원래는 종성이 없는 글자니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뭘 집어넣기로 했냐면 여기다가 형식 종성이라고 해서, 얘들아 형식 종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야? 발음이 나 안 나? 발음이 안 나? 발음이 안 나는 이응을 여기다가 표기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모두 표기하도록 해놓은 거야. 다만이야. 다만 여기는 이 형식 종성은 뭐가 되지 않는다? 여기 형식 종성은 뭐가 되지 않아? 표기는 하지만 뭐는 되지 않는다고? 발음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응을 달긴 달지만 여기는 이 친구를 쉥이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는다고? 쉐라고 읽는다고. 이해가 됐어? 쉐라고 읽는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되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여기는 이 동욱정우식 한자음 표기는 15세기에만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번거로워. 글자 하나하나를 원음에 맞게 표기한다는 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듯이 쉐가 새로 변해. 새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편이 아니라 편으로 바뀌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동욱정우식 한자음 표기는, 여기는 이 동욱정우식 한자음 표기는 표기가 오래가지 못했다. 몇 세기만? 15세기에만 사용했다. 15세기만 사용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바로 사라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창제 당시에나 사용했다. 이해가 됐죠? 창제 당시에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생종엉쟁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옆에 보면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을 겁니다. 보이죠? 점 하나 찍혀있지. 생 옆에 점 하나 찍혀있지. 그지? 자, 이때 여기는 이 점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점에다 동그라미, 아무거나 상관없어. 생종엉쟁 옆에 있는 어느 점이든 상관없어. 점에다 동그라미 친 다음에 옆으로 빼서 2번 달아보세요. 자, 2번 달아보세요. 자, 그러고 간 다음에 밑에 2번 갑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것이 작년 6월 평가원 문제의 정답이에요. 6월 평가원 문제의 정답이어서 지금 이게 정말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원에 나온다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점을 우리는 방점이라고 합니다. 방점. 지금처럼 글자에 어디에 찍냐면 왼쪽에 찍어요. 이해됐죠? 글자에 왼쪽에 찍는 거야. 왼쪽에 찍는데 여기는 이 방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성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조를 표시했다고. 이해가 돼서 소리의 높낮이, 성조를 표시한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지. 우리가 한글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나 중에 하나가 뭐라고? 중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 초창기에는 성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소리의 높낮이가. 그러면 중국어의 성조가 모두 몇 성인지 알아? 예, 모두 4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조도 모두 4성입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봐라. 방점이 요렇게 평평하게 낮게 발음하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서 위로 요렇게 올라가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가 있어. 하고 올라가는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요렇게 위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위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있어.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있어. 성조가 모두 4개야. 자, 얘를 각각 뭐라고 부르냐 하면 첫 번째, 요렇게 낮은 데서 평평하게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평성이라고 부르고, 평성. 소리가 낮게 평평하게 나는 소리야. 평성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 평성은 어떤 것도 찍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찍지 않아요. 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소리예요.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소리를 뭐라 부르냐면 상성이라고 부르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상성이라고 부르고, 옆에다 점을 몇 개를 찍냐면 두 개를 찍습니다. 두 개를 찍는 거예요. 상성이라고 부르고 두 개로 찍는 거야. 자, 위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성이라고 부르고, 옆에다가 점을 하나만 찍어요. 옆에다 점을 하나만 찍어요. 자, 이거 뭘 의미하는 거라고? 소리의 높낮이야. 길이가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야. 소리의 높낮이를 의미한다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빡 떨어지는 소리 있어. 위에서 아래로 빡 떨어지는 소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성이라고 부르고요. 자, 문제는 여기 입성인데, 입성은 외우실 것까지는 없고 이렇다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 입성은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 입성이란 위에서 아래로 소리가 떨어지는데, 자, 위에서 아래로 소리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데 이 친구는 받침이 의미가, 이 친구는 점이 의미가 없어. 이 입성은 점이 없어도 입성이고 두 개가 찍혀도 입성이고 하나가 찍혀 있어도 입성이 될 수 있어. 여기는 입성의 포인트는 옆에 있는 방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옆에 있는 방점이 아니라 글자의 받침이 무엇이냐인 거야.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돼 있으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면 이 친구는 입성이 된다.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이해가 됐어? 이 친구는 입성이 되는 거야.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돼 있으면 입성이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뭐 예시도 같이 밑에다가 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위에다 쓰면 복잡해지니까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구절이야. 나란 말싸미. 요 구절인데, 자, 여기 나란 말싸미를 잘 보시면 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낫에 뭐가 찍혀 있냐면 점이 하나가 찍혀 있어요. 말에는 뭐냐면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싸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고 말에만, 리에만 이렇게 점이 하나가 찍혀 있을 거야. 이게 수반만 가르쳐서 다 외워. 이거 없어도 수업해. 여봐,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고 있다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외워지면 편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냥 툭 던지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문제 풀 때 되게 쉬워져. 이해됐어? 자, 가볼게. 자, 나부터야. 나는 지금 옆에 방점이 있어, 없어? 방점이 없지? 그러면 소리 어떻게 내야 돼? 나,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랏입니다. 원래는 점이 하나 찍혀 있으니까 어떻게 발음 내야 돼? 랏,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라고? 받침이야. 시옷 받침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놨어야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야 돼, 소리를. 이해가 됐니? 그러면 말입니다. 말은 옆에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치켜 올려야 돼요. 말, 이렇게. 지켜야 되고요. 싸는 점이 없으니까 낮게. 미는 점이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놔야 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얘를 놔봐. 얘를 지금식으로 나라 말싸미 둔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옛날 조선시대 때는 얘를 어떻게 했냐면 나라 말싸미 이랬다고. 약간 중국 느낌 나지 않아? 세종대왕이 나라 말싸미 둔기게 이게 아니라 나라 말싸미 둔기게 달아 이렇게 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야 중국어 느낌이 나지. 중요한 건 중국어 느낌이 나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게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데 이 방점도 잘 들어봐. 여기는 이 방점도 언제까지만 사용했냐면 그래도 얘는 조금 더 갔어. 여기는 이 방점을 원래는 15세기에 사용하고 16세기로 가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빨간 거 어디 갔니? 빨간 거 어디 갔을까? 예,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얘는 어디까지 갔냐면 16세기까지 사용했어요. 16세기까지 사용했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17세기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 얘들아. 오늘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듣게 될 게 몇 세기냐면 바로 17세기야.
우리나라 국어 역사는, 그래서 내가 맨 앞에 이제 국어 역사를 집어넣은 거야. 우리의 국어 역사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세국어와 근대가 나눠지는 구분 기점이 언제냐? 바로 17세기예요. 16세기 말기에 우리나라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 16세기 말기에. 16세기니까 몇 년도? 1500이니까 딱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야 돼, 뭐? 그렇지. 1592년 임진왜란이야. 하필이면 그게 딱 16세기 말이야.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어 역사가 바뀌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 귀분 기준이 17세기인 게 임진왜란 되면서 바뀌는 거야. 이런 거 똑같아. 방점도. 임진왜란 전까지는 사용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사라집니다. 왜? 방점은 중국어의 잔재니까 일본이 침략해서 다 없애버렸겠지.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방점은 두 군데로 나왔어. 첫 번째, 선생님이 쓰는 말투에 남았어요. 어디 방언? 경상도 방언에. 니 밥 먹었나? 집에 갔나? 뭐 했노? 야, 니 뭐 하는데? 왜 그러는데? 이게 다 성조야. 소리가 억양이 있잖아. 이해가 됐어? 이렇게 방언의 일부가 남았고요. 근데 방언의 일부가 남았다는 건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안 나와.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남았냐면, 이 중에서. 이 친구는 기억해둬야 돼. 다른 성조들은 다 사라졌지만, 여기 있는 상성은 지금까지 남아있어. 여기 있는 이 상성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다? 이건 뭘로 바뀌었다? 소리의 길이에서 장음이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라. 사람이 하는 말 보이죠? 점 두 개 찍혀있지, 그지? 이렇게 뭐가 돼 있는 거? 상성 소리는 현대국어로 오면 짧은 게 아니라 길게 발음하는 말이 되었다고. 이해가 됐어? 그래서 타고 다니는 말은 짧게 말인데 사람이 하는 말은 길게 말이야. 그럼 왜 사람이 하는 말이 긴 말이냐? 왜 길게 발음하냐? 중세 때 상성이었어서 그래.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지금 사람의 눈은 짧게 눈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눈이야. 왜? 걔가 15세기에는 상성이었거든.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글자 중에서 길게 발음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였다고? 상성이었어. 이해가 돼? 상성이었기 때문에 길게 남은 거야.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요 글자가 지금 현재 남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성이 장음으로 바뀌어서 몇 세기에? 얘다 몇 세기에? 몇 세기부터 바뀌었다고 이게? 17세기 이후.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것의 정답은 17세기에 있다고. 이해가 됐어? 17세기 이후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